성남 FC에서 그 두산 용도 변경도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겠구나.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아직 스케일이 네. 역대급 스케일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알면서 방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이민 가야겠다 이제. 이재명 되면. 왜냐면 이제 밥벌이 밥줄 끊겠다는 그런 복수하는 스타일이니까.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용기 있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이 사람이 빌런인가 히어로인가 그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최대한 다각화된 방향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용자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자 현재 깨어있는 시민연대 대변인을 맡고 계신 유재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대변인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의원님이라고 부를까요? 뭐가 더 좋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요? 예, 편한 걸로 불러주세요. 재호야? 예.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라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변인님이 낫나요? 의원님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의원님 하겠습니다. 대변인 지금 역할을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변인님이라니까. 사실 그 얘기도 좀 나올 텐데 요즘에 그 시민연대,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 대변인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 뭐 지금 대표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 창당할 때 같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 그냥 사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예. 안 그래도 그 프로필 보니까 미국 LA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웨스트 LA 쪽에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LA 출신 그래요? USC 나왔어요. 진짜로요? 아무튼 이거는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80년생. 예. 이시죠? 그러면 아니, 81년생이요. 81년생이요? 그러면 M세대네요. 그죠? MZ에 대해서 M의 이제 거의 끝 M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M의 가장 위. 겨우 낀 거죠, 저는. 겨우. 그래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엮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맞아요. 완전 다른 세대거든요. 맞죠. 그럼 81년생이면 올해 이제 42살인가요? 요즘 만으로 바뀌었죠. 만으로 41살. 41살이면은 사실 청년이라고 봐도 될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게 완전히 막내고 그 어린 애기죠, 애기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최근 보니까 어떤 다른 당 의원분께서 자기가 청년이라고 청년 최고위원 하겠다는데 나이가 보니까 막 45살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좀 어글리하죠. 에바예요. 에바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청년 의원으로 하긴 했지만 최고위원인데 청년 포지셔닝을 45살이 가지고 가는 거는. 근데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나중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비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조태꾸알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의원님은 정치 생활을 이제 더불어국민참여당에서 시작해서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완전히 블러드가 있는 분이고 지금은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이신데 민주당을 나가게 된 계기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좀 역사가 긴데 이거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은 사실 추미애 대표 시절부터 사당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현 대표 이제 세력으로 좀 약간 장악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뭐 추미애 대표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 선거 나갈 때도 도덕 점수 만점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금 현 당 대표가 도덕 점수가 만점이었다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이제 처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맛집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빨로 맛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온갖 이제 파리떼들이 많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이거는 이미 항상 맛집에는 이제 좀 그런 세력들이 꼬이거든요. 그렇죠. 파리가 꼬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위태위태하다. 그때가 이제 제일 잘 나갈 때인데 저는 그 위기를 봤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너무 사당화되는 거를 많이 보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국힘 쪽에서 이제 반칙으로 만들길래. 그죠. 무슨 통합미래당, 예. 미래당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 헷갈려요, 좀. 저도 그거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도 작은 당을 하나 만들고, 네. 국힘 쪽에서도 당을 조금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한민국 민주의 역사상 가장 좀 추악한 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조금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 꼼수의 그냥 꼼수의 끝판왕이죠, 진짜. 끝판왕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꼼수를 미리 예견을 하고,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랫폼을.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의 순진한 생각이고, 네. 그쪽은 세력이 굉장히 돈독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해서 만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국힘이 만들었을 때 이제 민주당은 대책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게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네. 그럴 거면은 우리가 이제 희생하겠다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 세력에서 따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 성공적으로 되진 않았죠. 예,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이 당이잖아요. 어쨌거나 이 시민연대도 당인데 지금 당선된 분이 한 분도 없죠. 예. 그죠? 그러면 이 당의 존재 자체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용해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당이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그 이름 보세요. 네이밍 보세요. 그러면 어떤 커넥션이 있겠습니까? 마케팅 누구의 새끼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게 차곡차곡 쌓으셨던 분을 제외하고 갑자기 날라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어떤 라인업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나무위키를 좀 찾아봤더니 깨어있는 시민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이 커서 반 이재명으로 갔다가 반민주당까지 갔는데 급기야 반조국 성향까지 가지게 되었고 결국 친윤석열까지 되었다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친윤석열은 솔직히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건데. 지지 선언을 하긴 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이제 사실 투표라는 것은 최악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 최선을 뽑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최악을 뽑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덜 못된 놈을 뽑는 게 사실 정치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와는 역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사실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랑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그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개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말고. 저는 이제 성남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민낯을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 한솥밥이라는 것 자체 내부 총질 이런 거가 사실 그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주당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그 민주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당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랑 약간 좀 굴레가 비슷한데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각 당의 그 이름은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대변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민주주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다. 그렇죠. 정의당은 정의가 없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깨어있지 못한 건가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노력한다. 알겠습니다. 잘 피해가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일단은 개인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득표수 867표로 이제 낙선이 됐어요. 867표면은 사실은 제가 카톡 친구가 1200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본인 카톡 친구 몇 명이세요? 저는 많을 거 아니에요. 5,000명 이상이 그죠? 그러면 카톡 친구들도 안 뽑아준 거잖아. 그 카톡 친구들이 이제 지역구를 다르니까. 그리고 그 숫자로 그렇게 공격할지 몰랐는데 숫자를 근데 팩트니까요. 굉장히 이게 아픈데요, 제가. 근데 이게 조금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7회 그 전 지방선거에서는 17,757표로 당선이 됐어요. 17,000이랑 867이랑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역구를 일단 바꾸셨고 성남시 하구에서 타로 바꾸셨고 그것도 일단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깨시민당으로
이제 옮기신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이유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저 지역구 이름만 바뀐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지역구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구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저 한 1000% 되죠. 그리고 제가 제 빨로 이겼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맛집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으로 된 거지. 처음에 그 7호에 당선됐을 때. 저는 그 100%입니다. 거기서 뭐 자기 개인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좀 주시하면 됩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그 후광으로 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요. 네네. 보통 지역구의 시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시의원이 저 현역일 때도 몰라요. 그리고 줄투표가 많고요. 네. 그리고 저 지역마다 다른데 네네. 분당이라는 동네는 그 미디어가 그냥 구도 싸움이에요. 그냥 그걸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처럼 그렇게 이제 미디어를 타는 사람이면은 이게 바뀌어요. 결과가.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분당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떤데, 예를 들면 성남 본도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 좀 되는 거가 있어요.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지역적으로 좀 다르고요. 네. 아무래도 신도시가 조금 더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표가 많이 좌지우지되고 실례로 저희 그 3선을 하신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세신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이 계셨는데 제 바로 전이었죠.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3천 표 받으셨어요. 저희 지역이 이제 11만 표인데 그 정도로 이제 그분조차도 그렇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그분보다는 못하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성남시의원 출신이고 성남시의회에서 일을 했지만 성남의 아들 황의조를 디스한 게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냥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요? 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번 선거는 더욱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혐오도 많았고, 왜냐면 양당의 그 주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보수 친구들은 보수 친구들대로 싫어했고, 그리고 우리 쪽도 민주 쪽도 굉장히 그 정치 혐오가 올 정도로 싫어했어요. 맞아요. 특히 정치 관심층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중도층에서는 무관심이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온지 몰라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의조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2018년에 이 자카르타 팔렘방 이 아시안 게임 직전에 갑자기 손 들고 일어서더니 페이스북에다가 황의조 인맥 축구 아니냐. 왜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에 답변 듣기 전에 축구를 좋아하세요? 축구를 많이 아세요? 저는 축구 이제 매니아죠. 진짜로요? 뭐 추갈못이라고 하시는데 그 추갈못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저는 성남이라의 그 팬이에요. 그래서 시즌권도 있었어요. 성남이라 시절에. 지금은 성남 FC는 모르는 팀이지만.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사실은 성남에서 태어나서 풍생 중고 나오고 성남 1화에서 데뷔한 완전 프랜차이즈 중에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기사가 떴을 때, 이제 의원님 기사가 떴을 때 황당했던 게 누가 황의조를 비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봤어. 근데 읽어봤는데 인맥 축구를 해서 이 사람 뭐야 모르고 했는데 성남시 의원이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축구 매니아였냐면 FC 서울 경기 매번 갔었고요. 북패 팬이세요? 북패 팬이었어요. 그래서 황의조 비난한 거구나. 그리고 저는 성남 FC 2부로 강등이 됐을 때, 요번 말고 그때 처음으로 강등이 됐을 때 김학범 감독 잘리고 나서 황의조 그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8경기 연속으로 졌는데 한 골도 못 넣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황의조 선수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약간 당연히 넣을 걸 안 넣어. 그리고 깜짝 슛을 막 넣는데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시안게임 최종 성적 황의조 선수 7경기 9골 1도움. 그래서 어떤 뭐 평가위원은 마라도나급 그 활약을 펼쳤다. 근데 사실 그 국제 무대, 예를 들면은 아시안컵이라든지 뭐 월드컵은 이제 진짜 성인들의 문제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대학생 그 아시안 대학생 그 외곽
아시안 애들이기 때문에 네. 좀 평가는 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랑 저희 질 뻔했어요, 저희. 질 뻔했죠. 네.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즈베키스탄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워낙 그 5분 만에 쓰느라고 네. 너무 짧게 써갖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수비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경험 있는 수비수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공격수는 넘쳤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런데 또 마침 김학범 감독과 황의조는 사실은 같은 팀에 있었죠. 이제 또 예. 멤버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황의조 선수를 저격하려는 건 아니었고 네. 저는 반축협 운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오, 그래요? 예, 축협을 저격하려다가 제가 그 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반축협 운동을 하셨어요. 이건 좀 새롭네요. 예. 어떤 운동이에요, 이게? 축협은 사실은 예. 축협이지만 사실은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몽규 아웃을 외치죠. 그랬구나. 왜냐면은 네. 사실 축구인들이야 뭐 당연히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뭐 네. 근데 이제 그 카르텔을 얘기하는 거죠. 아. 정몽규 회장도 문제고 네. 사실 그 우리 저 체육계에 있는 그 카르텔이 저는 그리고 자기들 그 라인만 챙기는 챙기기. 예. 뭐 그- 고려대 라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형성되고 이강인 선수처럼 이제 축협 라인 아닌 사람들은 사실 좀 약간 좀 등외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그랬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너무 넘사벽이니까 이게 그렇지 네. 사실 축협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지금처럼 활약을 안 했으면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또 사실은 모른다. 만약에 히든카 감독이 2002년도에 없었으면은 그때 이을룡이나 김남일 네. 박지성 뭐 이런 박지성 선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은 이제 홍명보 이제 굳건을 했을 거고 홍명보도 엄청난 라인이죠, 사실은. 엄청난 라인이죠. 가장 큰 지금 라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제 현대가에서 전 그거예요. 무슨 뭐 이게 왕국도 아니고 네. 이렇게까지 오래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반론을 하자면 예. 돈을 내잖아요. 아니요, 돈 한번 보세요. 보통 그 스폰 예산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은 조금밖에 없는데 예. 사실상 현대에서 돈을 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저희가 비판할 때까지 사비를 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부 좀 했는데 그게 몇 프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요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팩트 체크 한번 예, 해보십시오. 요거는 팩트 체크가 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황의조 선수랑 그러면 뭐 특별히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악감정이 예. 없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 영상 편지 한번. 저 응원하고 있는데 요즘 좀 잘 안 풀리시더라도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실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결정력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MLS를 가든 네. 뭐 여기 뭐 FC 서울에서도 오퍼를 네네. 넣는 것 같으니까 기사가 나왔죠. 예. 아무튼 다시 부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그 수사를 받고 검찰까지 다녀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남FC와의 그 연결 때문에 갔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대장동 사건 중에서도 화천대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의원님은 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이렇게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반사 이익으로 그 후원을 받는다. 성남FC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셨나요? 그 NC소프트 저희 판교 구청사 부지 예. 그 매각건은 제가 우연히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워낙 잘하는 게 이제 홍보를 워낙 잘하시는데 예. 저도 뭐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고 분명 이제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저는 이제 시연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한참 저희가 이제 EDM 파티를 좀 분당해서 이제 좀 글로벌 시티로 만들어 보자. 예.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고 아무래도 이제 분당에 대한 저희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세계 무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EDM 파티를 좀 하려고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가 예. 보니까 그 구청 부지가 워낙 그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게 임시로 돼 있는데 네. 그 부지가 아주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마이애미 느낌으로 이제 울트라 느낌으로 네.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 돔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디 땅이냐고 알아보니까 성남시 땅이다. 예.
보면은 오 최고네 이러고 잘 됐다. 조사를 해보니까 NC소프트랑 이재명 전 성남시장님께서 나가기 바로 직전에 2달 남겨놓고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근데 시기 유지에 대해서 네. 특정 업체랑 MOU를 맺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없는 일인가요? 그런데? 왜냐면 일단은 매각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입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있죠. 예. 그럼 입찰도 안 해놓고 MOU를 맺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뭐 입찰 뭐랄까요 순서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MOU부터 쓴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이없는 일인데 네. 이게 뭉뚱그려 갖고 기업 유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야당 탄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뭐 검찰 나쁜 놈 이게 흑백으로 딱 이 선과 구도로 잘 짜요. 그거. 검찰공화국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기업 유치한다, 네. 뭐 MOU다 이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성남 FC에서 그 두산 용도 변경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기업 유치, 네. 일자리 창출. 네. 뭐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기업한테 혜택을 줬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시작했죠. 예. 아 이거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아직. 예. 정자동에 또 파크리버라고 그 용적률 500%의 저 위험이라고 네. 옆집 뷰가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옆집 뷰. 창문 열면 옆집이랑 옆집 뷰.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네. 저 물건 던져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우스갯소리로 사실 이재명 시절에 개발했던 아파트에는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게 요 성남시에선 좀 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저만 하는 말인데. 그 왜냐면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갖고.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대장동은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네. 조금 널찍널찍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땅값을 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냥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그렇죠. 느낌이었던 왜냐면 것 이미 같고. 마진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판교 저 옹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 네. 벽뷰잖아요, 거기는. 완전 네, 벽뷰.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해자들은 그 분양받은 분들이 피해 보는 거고, 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집값 되게 비싸죠, 거기. 이제 떨어지겠죠. 대장동은 떨어지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집값이 워낙 이제 정상화되는 그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서 다른 데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뒤에 질문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필 규정. 사필 규정이다. 그럼 그 당시 본인의 판단도 옳았다. 저는 제 인생을 별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요런 그 당시에 뭐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본다면 이 정의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거의 뭐랄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쫓겨나듯이 그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깨시민당으로.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시고 그 안에서의 그 세력이 뭔가 좀 약화돼서 지금 완전 이재명 당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 안에서 계속 싸워야 됐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좀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안에 있었어 봤다 쫓겨났을 거예요. 그때 한참 이낙연 대표님이랑 저 경선할 때 많이 쫓아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또 쫓겨나신 분들도 있고 뭐 이상희 교수님 이러신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언젠가 쫓겨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깨시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좀 이낙연 계다라고 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으신 분 중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님을 지지를 했고 지금도 지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지금 어디서 뭐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낚시하는 사진을 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엄청 큰 대물을 잡으셨던데 어디 계신 거예요? 곧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그 시기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면 들어오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아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외국에 계신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믿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다시 또 정치 일선에
돌아오실 거라고 믿는 겁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필요하죠. 지금 사실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재건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분들 중심으로 네.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쪽에 한 축이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저희가 서로 견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당대표가 잡혀가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럼 완전 무주공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됐었고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우리가 좀 모르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 모르는 얘기는요. 요즘 저 다 신문으로 보고.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모르는 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저는. 본인의 그 의견을 그러면 듣겠습니다. 예. 예. 저의 그 의견은 당연히 정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자체는. 왜냐면은 그게 뭐 그거를 지키려는 세력, 그다음에 다시 재건하려는 세력. 예. 그래서 아마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질 것 같고 예. 총선 전에 수습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분당의 가능성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오, 네, 크게 쪼개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수가 많진 않지만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총선 전에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제일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는 그냥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큰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를 계속 따라가다가 이재명 대표가 끼어들면서 이게 조금 바뀐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약간 살짝 옆으로 빠져 있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다시 이낙연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다시 이낙연을 지지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좀 그거는 힘듭니다. 네. 왜냐면 지금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요. 네. 그래서 저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체 분들이 계실 수 있다. 네. 그 분들이 계세요. 지금 네, 누구죠? 정세균계, 김부겸은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김부겸계도 있고, 네. 그런 이제 비이재명계가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있죠, 저는 있죠, 역할을 있죠.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이낙연계와 이제 저는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좀 세력들도 아예 나가고 이런 거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예. 당직을 유지를 하면서. 예. 그쪽에 아무래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화합과 이런 것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자면은 이 깨시민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여운이 남는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는요, 네. 예전부터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이낙연 대표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 경선 치르실 때도 이낙연 대표님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합당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합당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돌아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안 오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가 안 오니까 그 얘기가 안 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네. 그리고 저쪽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계속 이제 축소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세력이 없어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다시 이거는 이게 충분히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는 약간 기분이랄까 소회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은 민주당을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뭐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완전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 생활을 해 오시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지 사랑하지. 사랑은 또 아니고 사랑하는 그게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으면은 안 보여요. 예. 당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이유는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뭐 선거하기 어디 있어요. 이쪽 세력이 맛집이면 여기가 썩는 거고 이쪽이 또 견제가 약해지면 썩는 거고 이쪽이 또 맛집 되면 이쪽이 썩는 거고 서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당들 너무 이제 애당심을 강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비판을 하면은 성역을 건드린 것처럼 약간 종교화,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화, 그다음에 무슨 그 약간 그 패거리 정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저 비리에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부 총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내부 총질 할 거면 저는 모두각이에요. 왜냐면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아는 것도 많죠. 네네. 그런 이제 자잘한 것들은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자잘한 것들은 저 시의회 같은 데서도 뭐 본인들끼리 싸우게 냅두고. 네. 저는 근데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스케일이 역대급 스케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일개 성남시 하나로 그렇게 하셨는데 경기도 그다음에 전국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건 한순간이게 독재자 한 명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저 지금 러시아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 기타 국가들 보면은 한 명으로 망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필사적으로 막는데 좌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애당초 그 성공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막기 위해서는 그건 일단 성공을 하셨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이 정의가 끝나고 나서 좀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왜냐면 사실 그럼 뭐 바로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정의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미 이렇게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찍으면서 이런 거를 예상을 못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현만 되면 우린 만족한다. 왜냐면 그것조차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쵸. 사법부가 썩어갖고 사법부랑 다 결탁해갖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진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한테 표를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사실은 인기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저 보수 쪽에서도 그냥 그랬죠.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재명한테 갈 표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죠. 그런데 0.7% 차이니까 얼마나 정말 진짜 굉장히 긴박했던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때 이민 가야겠다 이제. 이재명 되면. 그런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요? 제 주위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윤석열 되면 이민 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안 가시잖아요. 이재명 지지자.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안 가시잖아요. 안 가죠. 사실 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이미 간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쪽은 조금 다른 게 조금 약간 복수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고소고발 이런 걸 잘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가 구현이 되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도 있었고, 약간 국민들 이게 되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잘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잘하고 있는 것도 없고, 약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띠꺼워요. 표현이 딱. 좀 띠껍게 국정 운영을 해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왜냐면은, 성남시 의원 때 성남시장이 띠꺼웠잖아요. 띠꺼운 게 아니고 저는 좀 심각했어요, 사실. 그때는 심각했죠. 저는 왜냐면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정책으로만 비판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개인 감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책으로만 비판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띠꺼운 건 참을 수 있다. 그럼요. 왜냐면 이거 못 참으면 띠꺼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맞아요. 온 정치권이 지금 다 띠꺼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진짜로 꼴보기 싫은 사람. 치면 안 띠꺼운 놈이 없어. 채널 돌릴 때마다 다 띠꺼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라이브로 보세요. 라이브로 저 의회 가서 라이브로 보면 얼마나 근데 저는 그걸 좀 즐기죠. 즐겨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동물원 보듯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희 동료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아, 이거 근데 이제 똥을 먹네? 와, 이런 근데 이제 느낌이잖아. 개콘 보듯이라고. 아, 개콘 보듯이. 그냥 라이브로 보는 거. 아, 제 코미디언들이랑 친한데 개콘을 자꾸 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았어요. 자꾸 개콘이랑 비교를 하는데 코미디언들 무슨 죄야? 그렇죠. 개콘은 또 그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팬심이 있거든요. 네. 그 개콘 출신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거는 동의합니다. 아, 그냥 아프리카 철구 보듯이 보는구나. 야, 저 새끼 근데 뭐하냐? 저는 그런 걸 안 봐갖고. 아, 안 봐요? 자, 그러면 요건 좀 개인 질문 좀 해볼게요. 네. 본인의 정치관, 그러니까 뭐 정치를 왜 하세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네, 막 중국에서도 뭐 영업사원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중국에서 4년 있었고 와. 미국에서 한 8년 있었는데 그 해외에 있다 보면 애국심이 생긴단 생기죠.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약간 서러움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코리안 프라이드가 생기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 마지막에 한 4년 있으면서 저희 좀 오지랖퍼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 오지랖을 그 중국을 위해서 붓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아, 이런 내 오지랖을 차라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좀 부어야겠다. 왜냐면 저는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뭐 그 있더라고요. 뭐 논문도 있고. 유태인보다 똑똑한데. 그 다른 인종은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네. 이게 팀킬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좁고 자원도 한정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헤드들이 이제 좀 모자란 그 헤드들 때문에 네네.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 자원들을.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보다 어디가 발전시키냐면 미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요. 예를 들면은 네. 유튜브 아니었으면은 BTS도 없었을 그건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에 넷플릭스가 발전시키고 있고 맞아요. 그 세계 글로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그 미국 기업들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효율성만 좀 바꿔주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청년들의 날개들만 펼칠 수 있게 되면 예. 저는 제가 봐서 1, 2 국가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꾸역꾸역 저희 탑10 안에 들어갔는데 네. 저는 그게 톱 국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럼 정치 쪽을 좀 건드려야겠다. 네, 제일 핵심으로 들어가서. 정치만 조금 내가 기운을 내서 바꾸면 예.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너무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왜냐면 그건 나르시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선민의식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 필드로 들어오니까 네. 너무 찔끔찔끔 바꾸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그죠? 네. 이 코끼리를 밀어서 움직이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성남시 의원 중에서 그래도 건전 의원들이 있어요. 또 이제 정의 의원들이 가끔 좀 소수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인정했어요. 좀 바꿨다고 그래도. 그래요. 뭔가 뭐라도 조금 네, 바뀐 게 바뀌었다. 있다. 그래도 네. 이 성남시가 좀 그 의회 자체도 굉장히 그 약간 꼰대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상하 조직도 있고, 네네. 뭐 약간 그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포심도 막 주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밥줄 끊겠다는 그런 공천 갖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네네네. 어쨌거나 자신의 직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바꿔놨다. 그래서 좋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치를 몇 살 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필드로 온 거는 제가 10년 좀 넘었고요. 그때 이제 국민참여당으로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정치한 이유가 예. 좀 멋있어 보여갖고 그때는 잘 몰랐을 텐데 좀 멋있어 보였어요. 많이. 멋있긴 하죠. 예. 지금 봐도 뭐 멋있긴 해요. 권력 갖고 있으면은. 네. 그렇죠. 의전도 있고, 네. 뭔가 좀 이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됐으면 저도 네. 이제 왜 어글리한 의원들 보면은 네. 왜 되고 나서 약간 변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더욱 당선됐어요.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뭐 이렇게 비슷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이 그 직보다는 네.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거라서 네. 좀 덜 어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실 건가요? 이거는요 한 예.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왜요? 맛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관성의 법칙으로 네. 다른 데 갔다가도 이렇게 네. 싹 어느새 보면 와 있고. 네. 그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직종을 바꾸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족발하다가 네. 떡볶이 할 수도 있고 네. 이걸 바꾸는데 어쨌든 그 정치는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 네. 다른 직종은 하기 힘들다. 하다가도 네. 돌아온다. 이것도 다릅니다. 왜냐면 사실 TV 틀면 계속 정치 보이고 거기가 얼마나 썩었고 바꿔야 될지 알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네. 그 뉴스 보면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면서 그냥 방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말씀하신 중에 우리나라 컨텐츠는 이제 미국 기업이 키웠다. 이거 약간 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계셨고 미국에서도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친미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완전 친미죠. 완전 친미. 근데 그 친미라는 게, 네. 뭐, 미국이 하면 모든 게 옳다가 아니고요. 아, 사대주의는 아니고. 사대주의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저 미국에 있으면 미국 애들 못난 애들 얼마나 많아요. 아, 맞아. 심각합니다. 미국에. 근데 거기는 잘난 사람, 이게 공정한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난 사람들이 리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를 들면 구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은, 네. 거기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해서 톱니를 뽑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사과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네네. 근데 이제 톱니를 뽑는 건데, 거기는 구글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결과론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갖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국도 그래요. 결과론이에요. 네, 실력주의. 실력주의. 네, 그러면은 실력주의. 실력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리더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또 있어야 되고, 약간 라인 타야 되고. 사내 정치에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변하죠. 한국 대기업들이랑 협업할 때는 예. 엄청 뭐 일단 이메일부터가 달라요. 이메일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 요즘 많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보낼 때 1번 귀사의 뭐 빕니다. 그리고 왜 내일이라고 하지 왜 명일이라고? 그리고 명일 몇 시에 미팅을 주선 하오니 약간 굉장히 이해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냥 용건부터 간결하게 딱딱딱딱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실례인데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요 엄청 빨라요. 이 발전이 왜 그러냐? 미국은 항상 효율성 맞아, 엄청 효율성. 엄청 효율성으로 맞아요, 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모든 플랫폼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효율성 위주로 가요. 제가 아까 유태인 말씀드렸는데 유태인들이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뛰어나지만 유태인이 왜 주름 잡고 있냐? 엄청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저기 업체가 유태인 업체인데 진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잘 쳐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일을 잘 만들어요. 우리는 약간 그 경영이나 뭐 비즈니스 쪽으로 볼 때 동맥경화가 조금 왔다고 봐요. 왜냐면은 586, 686들 중에 어렸을 때 회사에 들어가서 정치로만 커져서 부장급, 뭐 사장급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현재 기업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밑에 젊은 친구들이 실력이 있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다 막고 있다. 동맥경화가 와 있다. 그래서 네.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Z세대를 다 옹호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저 무개념들도 있는 건 네, 팩트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이 눌려 있고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보다는 개개인의 이제 저는 컨텐츠 시대가 열렸다고 보거든요. 이미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주의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살려서 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많이 해나가고 싶다. 예. 예.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민주당 이제 출신이시고 네. 몸에 파란 피 있으시니까 언제 그거 노랗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빨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저 국힘이 갑자기 웬 빨간색이 원래 하늘색이었는데. 맞아요. 둘이 색깔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로스. 공수교대. 공수교대 엄청 했잖아. 파란 피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기조를 보면 약간 반미, 반일 그 기조가 조금 있어요. 반일은 있고요, 저도.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일본의 지금 정치 형태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미는 많이, 그거는 예전이 그렇지. 그 2002년에 그 미선희 효순이 그때부터, 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그 운동권일 때부터 굉장히 반미가 굉장히 그게 기조가 셌죠. 저는 그 민주당 스펙트럼도 좀 넓다고 보는 게 그런 네. 이제 운동권 세대랑 지금 뭐 문재인 지지자분들이랑 좀 달라요. 사실 성격이. 그래요.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우신 분들인 조금 것 같아요. 친미. 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네. 그거는 뭐 본인이 그쪽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사실 친중, 뭐 친미 이런 거가 아니고 네.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실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실리 외교를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윤 정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반중을 할 거면은 네. 얻는 게 있어야지. 지금 얻는 게 없잖아요, 외교에서. 네네. 그렇게 친일을 해서 지금 얻는 게 뭐예요, 사실은?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반일이라는 게 그때 일본의 행태가 그랬잖아요, 사실. 뭐 독도 노리고 있고 지금 칠광구 노리고 있고 칠광구 얘기도 사실은 되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슈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지. 네. 뭐 일본 사람들은 싫다 이런 건 없어요. 노노재팬 했잖아요. 노노재팬은 그때 일본 노노재팬은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네, 그때 저는 지금도 저는 뭐 스시는 좋아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한국산 스시를 먹죠. 전 네. 일본에서 넘어온 가리비는 안 먹어요. 무슨 소리야? 저 홍가리비를 그 한국산 저 국내산 홍가리비를 좋아하지. 지금 하늘길 열렸는데 일본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 그 방사능이 좀 걱정돼서. 진짜 실제로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친미는 뭐 그 실리에 따라서 네.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약간 지금 태도가 일본의 그 정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 왜냐하면 태도가, 일본이 네.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공수교대가 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미국처럼 좀 공수교대가 되는 나라면 저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짧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일본의 정치권의 태도는 마음에 안 든다. 예.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저의 그런 생각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많이 띠꺼워요 일본 지금 예. 정치. 예. 근데 뭐 지금 그렇잖아요. 뭐 러시아 좋아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옆 나라, 저 왼쪽 나라 별로 좋아할 수 없는 거고. 거기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네. 예. 거기 너무 심각합니다. 민나라도 좋아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민나라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어쨌거나 이 깨시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 트럼프, 김정은 뭐 이렇게 만나서 회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그걸 좋게 봤어요. 왜냐면, 네. 일단 그런 역사도 없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 흡수통일을 항상 주장을 하는데, 네네. 흡수통일 그거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얘기인 거 아시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체제가 무너지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이 없으면 가능한 얘기. 네. 근데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란 존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북한 간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북한 간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밀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가도 안 되고 너무 또 뭐 호갱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거기 스탠스는 좀 밀당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단한 쇼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막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그렇죠. 네. 막 판문점에서 막 다 같이 손 들고 사진 찍고 네. 대단한 쇼였어요. 근데 네. 결과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우리 트럼프한테 속은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을 트럼프는 해요. 사실은 그런 아주 귀재죠. 규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어차피 결과를 안 내줄 거라는 걸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했다면 이건 트럼프의 쇼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저도 하는 그렇습니다. 편이에요. 왜냐면 대북 제재만 갖고 해결될 거다. 네, 좀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 네. 왜냐면 중국이 없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북 네. 제재하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걔네 뭐 ICBM 발사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발사하고 결국에는 중국한테 먹혀요. 거기.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협의를 했잖아요. 그 협의를 해서 우리 더 이상 무력으로 서로에게 뭐 위협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거 다 네. 폐기됐잖아요. 네. 지금 막 서로 미사일 쏘고 막 드론 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지금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죠.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일을 대로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경협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까지는 별로 생각할 예, 겨를이 없다. 그건 너무 여유로운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출산율 네. 올릴 수 있는 정책 혹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책은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뭐 50만 원 주고 뭐 10만 원씩 주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수치가. 혹시 장가 가셨습니까? 아니요. 싱글이요? 네, 저도 지금 출산율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우리 때문이야 지금. 그렇죠. 저희가 범인이죠. 그럼 저희의 생각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좋죠. 우리가 왜 안 낳는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주거가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아닌데 보면은 주거가 안정돼야지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전 제일 크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집값은 역대 뻥튀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밖에 전세제도라는 게 없어요. 예,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기 세력, 그 빌라왕 같은 애들이 왜 나오냐? 전세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빌라왕이 실업자였다가 그렇게 뭐 빌라왕 몇백 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죽는 날까지도 전세 계약하고 죽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너무 판을 치게끔 판을 깔아줬어요, 사실 네.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생 일해도 여기 서울에 집 사기가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면은 이 시세가 정상 시세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그 언론의 말보다는 저는 정상화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좀 냅둬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은 이건 알아서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또 연준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되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그거는 올라가봤자 데드캣 바운스 정도?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는 정도. 네, 분명히 근데 그 천장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천장은 보시는 거죠? 이미 왔고 저는 네. 그 천장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더라고 그냥 보합세 정도 됐다가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 논리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론으로 네. 보면 단순한데 네, 이론, 네. 이게 그놈의 업자들과 네. 그 언론은 사실은 요즘은 다 업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막 공포 조장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언론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방송국 대부분 약간 건설회사가 그쵸. 광고 많이 하고 네. 실제로 건설회사가 방송국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죠. 저기 H모.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저희도 뭐 네. 건설회사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웃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집안 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 조성해서 순진한 MZ 세대들 저기 물리게 지금 만들어 영끌해서 물리게 네. 만들고 이거 진짜 비정상적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일단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인데요. 네. 본인의 경제인데 네. 지금 청년 정책이 저는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배당 이런 거는요. 네. 진짜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돈 받아갖고 무슨 뭐 자기 개발을 해요. 그 돈으로. 요즘 물가도 완전히 고물가 시대에. 사실 그렇죠.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네. 선진국 진짜 미국 같은 데에 비하면 좀 약해요. 훨씬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왜냐면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 사업하기 안 좋은 나라예요. 청년들이. 아, 그래요? 조금만 돈 벌 것 같으면은 네. 어디 뭐 여기 뜯더가 저기 뜯어가 해서 진짜로 정말 실적 좋은 청년들은 진짜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보통 이제 눈먼 돈들이 많고 청년 지원하는 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 헌터들만 이제 돈을 따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력이 딸려갖고 그 서류 작업이나 못해서 그 정부 지원금을 많이 못 타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몰라서 정부 지원금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복잡해서 아유 야 그 인력 쓰기 싫어서 이제 그러니까 인력 쓸 겨를도 없어요 사실 열심히 하는 청년들 네. 같은 경우 물론 좋은 청년들이 좋게 지원받아서 잘 된 경우도 많지만 눈먼 돈인 경우가 더 많아서 실제로 지금 사실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요즘처럼 그렇게 소액으로 창업하기도 쉬운 시대도 없는데 예.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우여곡절해서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살아남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도 좀 파격적으로 해주고 미국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세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세금 많이 냅니까? 네, 그 적절한 구간까지 갔을 때 세금으로 뭐 부가가치세 내고 저거 내고 이거 내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인력 뽑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이런 스타트업 안 들어오려고 뭐 그런 입장이어서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게 정말 성과 좋은 이거는 성과는요 그냥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뭐 그렇게까지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좀
트렌드에서 벗어났지만 예전에 그러니까요. 한때 공무원 열풍 불었었잖아요. 엄청 뜨거웠죠. 그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비효율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게 공무원은 굉장히 창의력을 죽이는 그렇죠. 그 직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하지마 보통 뭔가 창의적인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누칼협 그 밈이 뜨면서 네.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쫙 빠졌어요. 쫙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컨텐츠로 가고 있는 건 너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더 키워줘야 된다고. 네. 번지르르하게 계획서 써서 그 사람들한테 눈먼 돈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성과 이렇게 여기 이런 채널들 네. 예를 들면 네. 왜냐면 뭐 2달 만에 그 구독자 2만 명 찍는 게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면 알거든요. 그 얼마나 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될 만한 것들을 키워줘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죠.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들에 더 많이 뛰어들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첫 네. 번째 집값, 네. 두 번째 사업이 힘들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사례가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진짜 방구석에 앉아서 해외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지금 거는 지금 시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놀라운 시기가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들만 오히려 더 꿀을 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요. 예를 들면은 그때 유튜브가 한참 붐을 일으킬 때 왜 유튜브가 뜨고 네이버 TV가 망하고 카카오 TV가 망했겠어요. 그거는 다 안 나눠주니까. 안 나눠주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징이 뭐냐면요. 미국 기업은 처음에는 엄청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좀 뺏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파이를 키워.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채우면 한국은요 처음부터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처음에 이 구글이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네. 동영상 올리면 돈을 준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우리가 좀 놀랬잖아요. 돈을 줘? 네. 우리는 UCC를 올리면 우리가 돈을 내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올리면 돈을 준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해졌지만 처음엔 UCC라 그래서 막 뭐 공모전 막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찍어서 보내서 당첨이 되면 거기서 돈을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뭐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산율 올릴 수 있는 정책은 요 세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청년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청년 정책.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사실 주거 정책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네. 해요. 왜냐면 뭐 둥지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국민 모두가 힘드니까. 그니까요. 지금 시기를 잘 버텨야 아니 근데 솔직히 빌라왕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1,100채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그냥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나라야?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규제를 가해서 뭐 집값이 올랐다? 아니에요. 그게 올린 거지. 언론들이랑 저 건설사랑 언론들이 엄청 펌핑을 한 거죠. 펌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주식에서 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우더러 막. 약간 코인이지 그쵸. 사실은 코인이야. 네. 그죠? 코인 작전 세력이지. 네, 자꾸 코인 작전세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저는 시스템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연준이 해주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금리 올리기 싫어서 조금씩 찔끔찔끔 올리는데 연준 때문에 억지로 올리는 거잖아요. 까놓고. 맞아요. 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없어요. 네.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은 당연하고요. 전문적일 수가 없지. 맨날 로테이션 도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외주를 주는데 전문적인 의견을 할 때 그럼 교수들한테 주는데 교수들은 필드에서 안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탁상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낙수 효과. 네. 뭐 낙수 효과 in my ass에 진짜. 왜냐면은 요즘은 봐봐요. 다 자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딜 낙수해요? 지네들이 더 물기를 차단한다는 거지. 오히려 여기서 더 물이 내려가기 전에 네. 물기를 차단해서 물이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 낙수 효과의 결과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개개인 컨텐츠 시대니까 개개인을 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조 같은 경우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대체해서 그거 이제 해줄 수 아직은 뭐 그게 상용화는 많이 안 됐지만
그런 걸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더 키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직업들을 늘리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거를 엑셀러레이팅을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발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뀔 게 너무 많습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이제 사회 리더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뭐 기대가 안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희 청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바꾸겠습니다. 약간 멋있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변인 유재호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에겐 빌런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가장 추악한 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용자쇼 앞으로도 빌런과 히어로의 완충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자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용기 있는 모습으로 만나봅시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